인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지만 국가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분투해왔다. 국가를 바꾸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일시에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사회혁명이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개선이다. 이 둘 중에 더 옳은 길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답을 찾아보자. 먼저 사회혁명론이다.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혁명이다. 혁명 중에서도 기본 질서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사회혁명이라고 한다. 부르주아지의 프랑스 대혁명,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마르크스는 때가 되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사회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의 주장과 달랐다. 사회주의 혁명은 선진산업국가가 아닌 러시아나 중국 같은 농업국가에서 일어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국가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계급 지배의 도구가 아니며 물질적 이해관계가 정치 행위의 유일한 변수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폭력도 국제체제에서는 지배자를 위해 쓰이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행사된다. 나스키는 사람들이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를 감당해야 할 폐해보다 누리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가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심각하게 편향되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배자의 권위나 위신이 추락하여 아무도 지배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혁명이 성공한다고 했다. 사회혁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 변화가 과연 바람직하고 정의롭고 더 나은 국가일까?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전쟁과 황제 등극, 반혁명과 왕정 회귀로 귀결되었다. 러시아 혁명은 스탈린의 참혹한 독재와 이데올로기 전쟁을 낳았다. 중국의 혁명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다. 평화주의자 톨스토이는 사회혁명을 좋게 보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나도 권력기관은 없앨 수 없으며 모든 부는 어김없이 권력자에게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혁명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부의 재분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톨스토이는 결국 종교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각자가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퍼는 혁명을 플라톤식 접근법에 입각한 유토피아적 공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이 있다고 했다. 점진적 공학을 선택한 정치인은 궁극의 선보다 최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한다. 이것은 악용 위험이 적고 잘못되어도 조정하기 쉽다. 현존하는 악에 대응함으로 합의를 하기도 수월하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타협안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불경기 대책, 교육개혁 같은 것이다. 포퍼가 말하는 점진적 공학은 민주적 간섭주의다. 노동자들의 극심한 궁핍과 장시간 노동, 폭행과 인권유린, 유아노동 같은 사회학의 창궐은 자유의 역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자유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토피아적 공학을 버리고 점진적 공학을 선택하자는 포퍼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그의 논리에는 큰 허점이 있다. 사회혁명과 개량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둘 모두가 공존했다. 그렇다고 포퍼가 모든 폭력혁명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혁명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포프의 견해는 논리적 경험적 근거가 부실하다. 만약 어떤 혁명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정치혁명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권력을 차지하여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 야당의 개헌 요구와 시민단체 시위 등 국민의 뜻은 명백했음에도 호언을 선언하고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시민 수백만이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그가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경찰의 힘으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군대를 투입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느낀 후의 일이다. 만약 군대의 투입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면 사회혁명의 경랑이 몰아쳤을지도 모른다. 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사회혁명으로 나아가는 문제는 국가 권력과 혁명 세력의 폭력수단이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 중에는 포퍼와 달리 자유가 유일한 해결책이며 자유의 제약은 전체주의로 피착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이론을 펼친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다. 하이에크는 전체주의를 두려워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도 법 앞의 평등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와 경쟁에 따른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반드시 법치를 파괴하고 법치가 파괴되면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할 일로 상품 공급자의 담합이나 소비자 착취, 대기업의 거래처 수탈 등을 막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어떤 가치나 목표를 강요하면 안 되며 단지 자유라는 하나의 목표가 사회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는 사회혁명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사회 개량까지도 반대했다. 그의 공격 대상은 1930년대 세계를 덮친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구해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과 경제공황의 원인을 찾고 대처 방법을 제안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게가 소비를 줄인다면 정부가 투자하여 가게의 소비를 늘리라는 것이다. 전쟁을 벌이든 토목공사를 하든 병원과 학교를 짓든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누적적 감소라는 악순환을 누적적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총수요가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투자를 줄여 경기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케인즈의 이론대로 행동한 사람이 둘 있었다. 히틀러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히틀러는 참혹했던 초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 사태를 자동차 전용도로 아우토반 건설과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지출을 통해 극복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이겨냈다.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경제학은 공황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사망을 예고했지만 케인즈는 자본주의 영생을 약속했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세계의 절반에 전체주의 깃발이 펄럭이던 20세기 중반 공포에 사로잡혔던 유럽과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 시절 영국과 미국을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를 수용했던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전체주의로 떨어지지 않았다. 현실에는 그런 비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혁명과 점진적인 개혁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문명국가가 갈 길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폭포의 점진적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길이 열려있는 곳에는 마르크스의 사회혁명이 발붙일 수 없다.